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쏙쏙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역시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7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 얘기 좀 듣죠. 우선은 뭐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 간의 일정한 어떤 뭐 균열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어떤 축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가 간의 어떤 공조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번에 이제 소위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30년 만에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 89년 이후에 부부가 함께하는 공간, 또 첫 번째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웨스트 윙의 자리에서 양국가 정상과 어떤 동부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언론과 오픈하는 어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을 할 텐데 이제 미국과 별도로 우리가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의 열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단초를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제공했다. 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말하자면 뭐 그 일괄 타결식 부분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폼페이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과 또 제재 완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일정한 성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성호 전 의원께서 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중재를 하고자 했는데 결론만 가지고 보면 조금 성적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지금은 빅딜을 이야기하는데 왜 스몰 딜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금강산 개성공단 적절하지 않다.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고맙다고만 했지 확답을 안 했습니다. 언제 한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은 청와대 측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하겠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트럼프는 장황하게 처음에 모두 발언을 길게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비싼 무기들을 많이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첫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도 새벽에 중계를 봤는데 자막이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모두 발언을 길게 해서 길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자마자 미국의 기자들이 트럼프한테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거기에는 뭐 뮬러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위크리크스 이야기도 나오고, 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백악관이 그런 식으로 이 행사를 짠 이유를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상회담이라고 해놓고 뭐 친교를 통한 부부 동반 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멜라니아 여사, 김정숙 여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왜 그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에 들어갔다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식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왜 거기 앉혀놓고 그런 친교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트럼프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고, 그래서 2분 정도 딱 1대1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자들 퇴장하면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저는 트럼프가 좀 무례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그 고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말은 조금 제가 볼 때 거칠지만 그런 표현 속에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말씀 듣죠. 네, 뭐 아무것도 안 했던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그게 능사는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이 뭔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딱 봤던 그 부부 동반 4명의 정상과 부인들이 서 있던 모습에서 역시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가 올 봄에 핫 트렌드가 저 꽃핑크예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었는데, 역시 관점이 눈에 딱 띄었는데 중요한 거는 방명록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한미 동맹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척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그 방명록이 모든 걸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엇박자 아닌가 우려했던 한미 동맹 어쨌거나 굳건하다는 거를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확인한 것은 일정 부분 절반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빅딜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금강산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하노이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과를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를 우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하는 그렇죠.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다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 받으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강경 노선으로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났을 때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도발하고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예. 그 점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미국을 크게 건드리면서 도발하는 모습은 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여지를 지금 모두들 숨고르면서 남겨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대내적인 이런 상황이 네. 그렇게 나쁜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의 성공 정도. 네. 남북 정상회담도 거론하고 또 네, 그 그렇습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좀 나간 케이스지만 네. 그까지도 거론됐다는 건 의미가 좀 있는 거 의미가 아닌가요? 있다고 생각되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2차 정상 말하자면 북미 간의 네.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뭐 짧은 코멘트도 단순히 그것이 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3차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조차도 의미가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북미 간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조만간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도 그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을 언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 냉기라 느껴지지는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신 그 뜻도 완전히 냉기가 시간이 가면 또 망각되고 냉기가 짙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그만 온기라도 살려서 뭔가 네. 하나하나 진전해 가는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대석해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신 말씀 있을 것 근데 같았어요. 이번에 어쨌든 의미는 한미 동맹의 재확인 같은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나 이쪽에서는 오늘 트럼프 대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런 스몰 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스몰 딜은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은 빅 딜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the right deal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자꾸 외관에서 한미 관계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외교가에서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워낙 미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관계 괜찮다는 건데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 뭐 대통령이 가서 한미 관계가 좋다는 걸 이야기한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이 돌파구를 찾았다고 자꾸만 기사들이 너무 처음에 이거 희망적인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열어보니까 결과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뭐 한국의 어떤 뭐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말하는 대상은 사실 김정은이라고 봐요.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이런 허들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또 니네들의 생각들을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고 또 북한은 그대로 그거 자체를 만약 그래요? 그대로 간다라면 공전일 수 있지만 네.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제가- 과거는 네. 무시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런 언급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 있다는 것은 아니, 문 나쁜 대통령이 것은 잘못한 아닙니다. 거 예. 노력한 건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상호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봐야지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최소한으로 재심 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콩가루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각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통합의 큰 길로 나아간다면 총선 승리를 넘어서 정권 창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색 변화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정계 개편 움직임입니다. 내년 21대 총선이죠.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각 당이 모두가 헤쳐모여 또 합종 연행 이런 움직임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죠. 바른미래당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당내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보이콧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손 대표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엊그제부터 보도가 나오기를 바른정당계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계 지역위원장들도 손 대표의 뭐 사퇴를 원하고 있다. 뭐 안철수계도 예. 그런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뭐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그래요? 뭐 네. 바탕을 깔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돼서 제가 좀 취재를 네. 해봤어요. 아, 그래요?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 주 초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30여 명의 이제 뭐 원외위원장도 만나고 이제 거기에는 이태규 의원도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시간여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보도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뭔가 결론을 내서 우리도 이 사태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 대표가 뭐 사퇴를 해야 된다랄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런 얘기는 전혀 결론 난 게 없고 네.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도 뭐 이런저런 의견을 좀 개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서 지금 뭐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퇴를 해라.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결론은 전혀 도달한 바가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럼 그 언론이 네. 잘못 얘기 나간 겁니다. 이태규 의원이 얘기한 건가요? 누가? 그런데 이태규 의원도 제가 듣기에는 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바른계에서 그래서 그거의 뭐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모든 뭐 그 두 개의 그 당내 핵심 축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네. 뭐 모두가 다 원하는 것처럼 손 대표의 사퇴를 그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럼 대안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예. 질문은 아니다. 당을 굳건히 힘을 합쳐서 모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실제로는 많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7% 창원 성산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초의 목표치 10%가 너무 상향 조정됐던 거예요. 정당의 지지율이 5, 6%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원래 목표가 그랬어요? 원래 이전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얻었던 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갔던 후보였잖아요. 그때 당시가 이제 8. 8% 몇 정도 프로였거든요. 됐기 때문에 10% 그러니까 얻어야 된다. 이번에 이런 10%좀 얻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그 누가 당대표였다 할지라도 저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그야말로 이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서로 이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흔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처럼 애초에 바른미래당의 이 이합집산돼서 민평당으로 쪼개지고 국민의당이 분열되는 그 상황에 반대했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화학적 결합할 수 없는 정말로 이질적인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저는 끝내 함께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손 대표가 이 상황을 좀 봉합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애는 쓰고 계시지만 네. 언젠가는 갈라설 것이다. 그 시점이 중요할 뿐이지 시점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일찍 와서 이 상황을 수습한다? 전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바른미래당 창당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가 처음에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났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못한 거를 이제 와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러나 시점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어쨌거나 선 대표가 좀 저는 버티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데 지금 몇 달 안 될 것 같다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 버티는 여부와 무관하게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인데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네.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 이 바른미래당 문제는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이 보수 대통합 문제가 또 있고 또 민평당이 또 이제 같이 하자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네. 근데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의 시스템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곧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일단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만 온 겁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그러니까 7명의 최고위원 멤버 중에서 3명 그러니까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들은 못 나가겠다고 안 나왔고 다른 2명은 개인 사정이라 그러고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끝난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는 분들이 5명이 안 왔고 2명 딱 원내대표와 대표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외견상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네. 보궐선거를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너질 때가 이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유승민 그때 남경필 등등이 이제 그때 다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의 바른미래당 사정은 제가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보궐선거에 졌다. 그다음에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하태경 최고위원은 넘버 1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이 표받은 대로 이제 넘버를 치는데 하태경이 제일 이제 선임인데 거취를 손 대표하고 상의해보겠다. 물론 이제 손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최고위원회의 멤버들이 다수가 물러나버리면요, 전당대회를 새로 뽑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이제 임기가 뭐 6월날 바뀌지 않습니까? 6월달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들은 6월에 새로 이제 그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일단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을 영입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추측일 뿐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분위기는 손학규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이준석 최고위원 말처럼 정당에 당대표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그 당이 정상인 당이냐.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내가 꼭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한다면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외부인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 이 체제가 올해는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태경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 사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아, 자기만 그런 이야기에 사퇴하겠다. 자기 거취를 일단 썼으니까 거취라는 표현을 먼저 쓴 사람이 하태경인데 결단이라 그러니까 뭐 좀 큰 건가?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뭐 그거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퇴하는 거죠, 최고위원. 근데 그것도 큰 겁니다. 선출해서 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명의 최고위원이 전부 다 던져버리면 네. 사실은 좀 공해지죠, 그럼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가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측된 부분이고, 근데 연주 의원이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그 예측해서 이게 결과가 안 나올 걸 알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미 그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갈랐을 걸 마음속으로는 네. 우리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콩가루 집안이 될 걸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 손학규 대표가 물러서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또 오래 갈 거냐라는 거고요. 역으로 보면 손학규 대표는 그나마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소 게임, 즉 정계 개편의 파고를 그나마도 나 같은 노련한 사람이 있어야지
자유한국당하고 딜을 하든 뭐 민평당으로 하든 민주당하고 하든 조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지 하태경, 이준석 같은 사람 네. 가지고 되겠냐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 남아 있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로 보면 결국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남는 장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같지도 않더라라는 거고요. 안철수 네. 의원도 결국 전 의원도 돌아오시면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진보 진영도 아니면 그 네. 두 사람은 그대로 남을 텐데 그러면 손학규의 역할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쫓겨나는 것밖에. 우사당하지 말고 빨리 철수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요? 네네. 아, 같이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두커니 있다가 쫓겨나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와 같이 뭐 민평당하고 같이 민주당으로 가든 제3지대에서 새롭게 만들든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면 바른미래당 오래 못 가면 말하자면 그쪽에서 국민의당 출신의 4-5명 의원들만 가지고도 새롭게 뭐 제3당을 만들든 더 나아가서 민주당하고 같이 연차적으로 가져가든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당신한테 더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저는 총합적으로 보면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사무처부터 여러 가지 두 포스트가 나란히 가서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기존 정당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걸 모색했다면 새로운 네.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기했다고 보이지고 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전체 컨트롤을 맡았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네, 세 분 말씀 들은 예. 거 하여튼 이게 어떻게 헤어지냐 헤어지는 수순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래서 그 잘못된 만남을 이끌었던 안철수, 유승민 이 투탑이 이제 지방선거 참패하고 물러났던 것인데 그 두 분이 다시 돌아와도 바른미래당을 재건하기는 어렵다. 제 그것이 말이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합당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인정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나서 참패하고 나서 이제 그 지난 9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바른미래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7개월 조금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손 대표가 와서 지금 이 참패하고 이 추스리지 못하는 이 당에 대해 그렇게 해놓고 이제 크게 바른미래당의 뭐 현재 지지율과 그리고 원래 이 지속돼 왔던 지지율, 당의 상황 이런 것과 큰 차이 없는 3.57% 재보선에 후보 한 명 내서 패배했다는 걸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명백히 내부에 드러나는 계파 갈등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불과 7개월 전에 되게 고마워했고 그래도 경륜 있는 지도자가 와서 당을 맡아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국민의당에 이미 들어와서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탈당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죠. 손학규 대표는. 그러니까 이원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당에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당원으로서 늘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추스릴지도 못하고 지금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당해서 손 대표가 나서서 당을 그 대표가 돼서 이끌어왔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쨌거나 양당 체제 하에서 굉장히 존재감 없고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면 누가 대표가 됐으면은 갑자기 10%가 되고 20%가 됐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불과 7개월 전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당에게 정말 비전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앞으로 다만 손 대표가 굳건하게 이 상황을 지키면서 어쨌거나 야권의 정계 개편의 그 키는 손 대표가 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를 민평당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돼갈 것인지. 그래서 이 정의와 평화인가요? 정의당하고 그 연대하는 것도 안 하는 거고. 교섭단체도 내부에 반발이 대여섯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바른미래당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국당에서는 뭐 보수대 통합 얘기합니다마는 대한애국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 표만 우리에게 왔었을 때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뭐 그 표가 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때는 양상이 또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라는 게 그렇게 산술적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그쪽에서는 우리를 함께 하려면 탄핵 오적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국당은. 그러니까 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0.8%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당의 복잡해요. 착각인 거죠. 복잡해. 예.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개편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거는 바른미래당 발인데 그 시점까지는 손 대표가 굳건히 당을 지키고 있어야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실마리가 풀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그쪽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바른미래당 소속도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아니 입장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바른미래당이 꼭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바른미래당의 아니다.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어디 간의 가정이고 제가 바른미래당 당원은 아니지만 네. 저는 바른미래당의 장점도 참 많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유승민과 안철수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은 다 힘이 없었지만 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고 전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하나하나를 제가 딱 보면요. 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 예컨대 국민의당 소속 중에서 이제 호남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나 등등등등 김동철 의원이나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자산들이 갖고 있고 예. 이쪽 바른정당 소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사람에 따라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한국당보다도 개인기는 더 뛰어나게 보이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래를 보고 했더라면 바른미래당이 더 커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른미래당이 지금 너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역시 정치를 하고 이제 선거를 한다는 때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보궐선거 졌다고 해서 그렇게 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현조 의원의 그 행동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는 다릅니다. 리더는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리고 국민 일반이 손학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리더를 둔 정당을 우리가 다음에 지지할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정당을 지지할 건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안철수나 유승민이 전면에 나선다면 저는 상황이 좀 바뀐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젊은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바른미래당을 찍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선거 기억나십니까?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민심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정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너무 형편없다고 하긴 그렇다. 다만 이제 지금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민평당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흐름에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동영 또 누굽니까 박지원 등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치 자산 있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따라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바뀌는데 제가 본다면 저는 바른미래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바른미래당 쪽이 잘 된다는 그 미래를 본다면 저는 어쨌든 유명한 쉽게 하면 이제 그 바지 사장보다는 오너가 전면에 나서라. 지금은 총선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원들을 잡고 새로 해야지 지금 손학규 대표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손학규 대표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체제로 계속하다가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 그런데 그 한국당에서는 러브콜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한테 안 합니까? 아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왜냐하면요. 네. 보수 대통합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만 네. 인위적으로 예컨대 특정한 의원을 갖다가 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명분이 아니 없다고 많이 갔잖아요. 바른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올 사람은 지금 다 왔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의원 빼오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모양이 좀 안 좋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학재 의원처럼 네. 나 생각이 이쪽과 좀 다르다 해보니까 나 한국당 갈래 그리고 한국당이 오세요 하면 하는 거지 지금 또 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도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 의원은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지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식이라든지 크게 대규모로 이렇게 합치는 거는 저는 황교안 대표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인위적으로 애국당하고 합친다 이런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예.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계속 있으면서 향후에 정계 개편에 한 중요한 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이제 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손 대표 그만두고 유승민 안철수 시스템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바른미래당이
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공학적인 평입니다.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일반적으로 정치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 혹시 민주당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지. 그런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 좀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모르자면 김 의원님도 처음에 이제 당직자로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원으로서. 그 부분이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부터 해서 약했다는 것이 굉장히 끝까지 큰 문제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못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국민의당 처음 만들 때 최재천 전 의원이 사실은 김한길 의원하고 당을 만들려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과거 옛날에 초창기에 또 일부 당직자와 논의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와서 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실제로 아까 리더도 중요하지만 사무처, 당직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감히 이렇게 좋은 정당이다 편하기 전에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하부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지약점이 그래서 솔직히 말 김수민 의원 사건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신생 정당의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 김유정 의원님한테만 말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 넘어가죠. 만약에 진짜 정말 박지원,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합친다 그러면은 그럼 바른정당계라든가 유승민, 안철수 이쪽 분들하고 같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완전 갈라서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된다면, 대로 박지원, 손학규 이쪽에 이제 제3지대를 소위 정동영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박지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손 대표가. 그 의견이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랑 함께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빌어서 했어요. 그 말은 함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3지대에서 손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함께한다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함께 못한다는 결론인 거죠. 그 전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즈음에서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폭 물갈이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소위 지난번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순혈주의에 대한 폐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공천 폭탄 맞고 지금 굉장히 분란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과거의 전례에 그래서 그걸 제3지대에 모아보자.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무풍지대인 양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나올 사람 꽤 많고 저는 한국당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구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그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학규 대표가 원래 너무 책임을 잘 져서 문제인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예, 정계 은퇴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정계 은퇴 발표해버리고 주변 함께했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오히려 너무 책임지려 하는 모습에서 원망을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버티는 거에 대해서 개인 욕심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버티는 것처럼 노역인 양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표현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제3지대에서의 신당 이거는 저는 가을쯤에는 상당히 폭발력 있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정기 개편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소속 당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흥미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쪽 대변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가을쯤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존하면서 또 우리 한국 정치권이 또 색다른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과연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청와대냐? 부실하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인사검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하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인사청문회 해서 못하느냐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목리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의 횡포입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인사청문회 후폭풍 관련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이 야당이 강력 반대에 나섰던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진행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위삭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 그래서 조국 수석 문제 또 떠오르고요. 하여튼 또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세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한마디로 정리했네요. 뭐 네. 이게 청와대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당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7명의 중폭 개각했을 때 왜 이런 사람들만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 골라도 못 고르겠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미선 네. 후보자 전부 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의혹투성인 분들만 고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실련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이미선 후보자 사퇴하라, 그리고 사실상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책임자라는 내용의 이제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지난번 7명 그 장관 후보자도 정말 낯 뜨거워서 못 봐주겠는데 또 이런 사람을 하느냐,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부실한 검증을 한 민정 라인을 책임져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거 뭐 제가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조사에서 41까지 떨어진 거는 그런 국민의 뜻이고 오늘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7%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도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너무 지금 짜증스러워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 최근 얘기 아닌가요? 최근에 지금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7명은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청문 과정이고 네. 지난번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정권 내내 10명이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됐는데 이번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사람이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임명 강행,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박영선 장관 그 배우자, 맞은편에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런 사진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다 지지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왜 청와대가 이런 스크린을 민정 라인이 부실하게 하는지, 그리고 추천을 또 누가 하는지, 그런 분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책임자는 그분이 인사권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영선, 김현철 그 두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제 임명 소위 강행했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인사를 무한 반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명 철회까지 했으면은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하는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나왔는데 책임은커녕 내년 총선 출마하라고 민주당 시당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뭐 본인은 펄쩍펄쩍 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네. 났어요. 이게 좀 어찌된 영문인지 참. 그래서 총선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리 나가시든지 네. 지역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미리 나가셔서 참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더 버티겠다 이런 그 주장으로 들려서 좀 안타깝고요. 네. 이미선 후보자가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참 이러한 경우도 처음이에요. 오늘 법사위 상황을 보면 예. 원래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선, 문영배 네, 후보자인가요?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여당이 보이콧을 했어요. 안 나왔죠? 여당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여당은 두 후보자 다 문제 없으니까 해주자,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야당에서는 문영배 후보자 한 사람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잖아요. 보기 힘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법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주식 문제나 이런 거는 뭐 금융위에서 좀 살펴보겠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한국당에서는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살펴보면 될 일인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딱 집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 아닙니까? 청문회 네. 하면서 아,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이 장탄식을 하는 여당 네. 의원들의 모습에서 정말 방어할래도 참 공교롭겠다, 참 힘들어 보인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도 이제 금감이 뭔가 결론이 나겠죠. 청와대 또 문제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도 100번 양보해 좋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이 후보자의 소신입니다. 소위 헌법재판관이라는 거는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5.18 폄훼 발언이랄지 최저임금이랄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왜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가. 저는 이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이고 또 지방대 출신이고 또 노동 관련해서 또 전문성이 특화돼서 올라온 분이 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세간의 필부도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왜 유보라고 다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따진다면 부적합을 따진다면 주식이 이 문제는 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후보자의 소신에 대해서 저는 실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님 주식 하세요? 저는 주식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주식 안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에 주식 잘하는 남편이 최고의 네. 남편이라고. 주식 잘해가지고 뭐 이익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오히려 미순 후보자의 남편이 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역으로 보여준 거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만 돈이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말 정보 없는 개미들은 다 자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2억짜리가 30억, 40억이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는 어떤 경질론,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 4월 5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여전히 경질에 반대하는 게 국민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그런 국민들이 그러면 그 경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게 없고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라도 다듬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질의만 하고 앉아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그런 데 대한 질타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법이 엄청나게 많이 계류되어 있고 뭐 일건데 사강대사도 인사청문회 하자 뭐 멜벨 것까지 다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손질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똑같이 행동이 다르게 가는 것 자체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면에서 누구 일방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도 말하자면 무겁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장으로 활용한다. 그렇게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럼 김현철 말하자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 질타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과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과제로 저는 남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서울대 7명, 성균관대 1명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대 중심으로 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또 남녀 비율도 남성 6명, 여성 2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사회에서의 진짜로 지방대 출신의 정말 소신이 있는 또 여성 말하자면 판사님들이 좀 더 자기 권한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나마도 그런 어떤 검색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분들을 물색하지 못하는 아쉬움들도 우리 앞에 있는 국민 전체에 놓인 과제다. 정치권에 놓인 과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지방제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후보를 뽑았어야 되는데 글쎄 그 말이에요. 프레임에 빠져 있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편 따로 부인 따로다라고 얘기하는 청와대의 어떤 말하자면 그 규명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또 국민의 눈높이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청와대도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논평을 해야 되고 입장을 좀 바꿔야 조국수석이 된다. 이미선 후보자를 추천한 건 아니잖아요. 검증만 한 거죠, 민정원.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도 사실은 푸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좀 애매한 선택이긴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재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김현철이가 제일 나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많은 전문가들은 좌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인재풀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처럼 여성 판사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 될 때 여성이고 뭐 그래서 좋다고 했지만 지금 대학교의 여교수나 여성 지도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을 훌륭하게 수행할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 뽑았단다. 여성 몫을 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여성들은요. 여성 학자들은 붕괴합니다. 이번에 판사 인사도 저는 들었는데 서울대 말고 지금 다른 대학교, 기타 대학교 뭐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선이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 순간 지방대 출신 중에서 판사하시는 분들, 여성 판사분들, 또 다른 서울대 말고 서울대 많은 건 좀 인정하고 서울대 좀 줄여야 됩니다. 그건 맞지만 그 많은 힘들게 노력해서 온 그 판사들이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인재풀이 저건 뭐야? 저는 본질적인 부분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해수부 장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도 그 말이 많이 나왔는데 할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인재풀을 늘려야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뭐 조금 문제 있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정란에서도 좋다고 했어? 이런 식의 변명을 국민들이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 건 넘어가죠. 청문회법 문제는 여야가 바뀌면 매번 반복되는 공수의 뒤바뀜의 문제이고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전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거 이건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조국 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 조국 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엔 개혁이 다 물 건너가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민평당 정의와 평화 연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럼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공수처부터 포함해서 질이 멸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을 계속 붙들어 놓는다? 그럼 조국 수석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버티고만 있다가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과 부메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현재 아프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전혀 이게 쇄신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은 하여튼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 제가 그것이 꼭 조국 수석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개선책을 여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또 중요한 여론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호 전 의원의 말씀을 우리가 또 유심히 잘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더 하신 말씀 없으시죠? 오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노트에도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가장 빨리 올랐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2주의 사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것을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 초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의 논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명쾌하고 당연히 저 금태섭 의원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공수처라는 기구는 없다.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필요한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룡 거대한 사정기관을 또 만들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갈 확률이 많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 공수처를 선의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만들 때는 선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웠는데 저분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조국 수석이 맞을 수도 있고 금태섭 의원이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민주당이 초선 의원이 용기 있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역풍이 올지를 알면서 했다는 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저는 이 논쟁이 조금 더 여권 내에서도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얘기는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소수 의견일 텐데요. 그러니까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게 또 그렇죠.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금태섭 의원도 그 변호사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죠. 출신이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헌재에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네. 났죠. 그래서 네. 53년에 형법 제정된 이래 66년 만에 이제 낙태가 위헌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하고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거는 인간 존엄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판결이라고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법에는 낙태한 여성 그리고 이제 수술한 의사에게 책임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는 셈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거 중에서 어떤 거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여태권은 낙태죄는 위헌이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되게 했었는데 그냥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래서, 할 것이냐. 그렇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22주 전후인데 언제까지 기한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의사하고 뭐 상담은 필수로 할 것인가, 이거를 건강보험법에 넣을 것인가부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위와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논란은 많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유정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산부인과 저건 아니시지만. 낙태죄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만약에 네. 법률안을 이제 개정할 경우에 네. 어떻게 이 프레임을 짜야 될 것인가 굉장히 전 논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공감대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아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이 낙태가 가능한가서부터 뭐 그전에는 이제 뭐 강간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범위 넣는 거에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여성 임신과 출산, 양육 이런 부분이 여성에게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갈 것인가, 이 낙태 처벌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하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같이 정책적으로 병행시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영지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당 원내대표가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100주년 그 행사를 위해서 상해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대립과 그런 부분이 사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저 네. 오늘 근데 사진만 찍지 마시고 예. 실제적으로 소위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가 29분들이 어렵사리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국회의 뿌리를 만들어서 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좌와우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예.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 헌법의 어떤 실체들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국호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어떤 선배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100년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그 선배보다 훨씬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반성과 함께 어렵사리 이제 손을 크로스해서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뭐 또 유난한 옥상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네. 사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결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협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릴 때는 그런 국회가 한층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임시의정원 분들이 29분이었나 8분이었나 네, 그죠? 29분으로 그렇게 네. 그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목숨 내놓고 하신 분들인데 뭐 지금 국회의원 분들한테 목숨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단식은 가끔씩 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좀 셀러리맨처럼 되고 있다는 비판은 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 네. 이제 그 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급 받고 적당히 생활하는 셀러리맨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는 좀 네.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임시우정원이 나라를 세운 건데요. 너무나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뭐 하여튼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훌륭한 역사인데 그런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극심한 여야 대치로 이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임시국회 의사 일정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있었던 이번 주에 여야는 모처럼 또 의기투합하는 모습도 상하에 가서 보였는데요. 암울하고 또 암혹했던 일제 치하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또 나라를 세웠던 100년 전 선조들의 이 자화우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던 것처럼 우리 정치권도 통합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요. 이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알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진 한 무슨 그냥 다 멋있었어.